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0일 시장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쉬는 날이었고 오늘은 이제 증시가 열렸는데, 뭐 한국은 정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좀 답답하죠, 시장 자체가. 일단 삼성전자 뭐 부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오늘 근데 먼저 제가 좀 사과할 게 있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LG엔솔 배터리 이제 벤츠에 공급하는 거를 제가 이제 너무 헷갈려가지고, 원래 텔레그램 운영하신 분 중에 이제 김희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채널에서 이제 내용을 좀 쏘셔가지고 저도 이제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신증권에 통신 담당하시는 김혜재 연구원님 따로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같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대신증권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댓글도 다시 달아놨는데 또 그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는 제가 보니까 어쨌든 통신 담당 하시는 분이고, 요번 제가 화요일날 올려드린 방송에는 그거랑은 대신증권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정정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마감상하고 GM과 LG엔솔이 합작 했던 얼티엄 브랜드, 이게 뭐 LG랑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뭐 이제 안 하나 이게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전혀 그거랑은 뭐 별개입니다. 사실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GM 인베스터 데이도 열렸는데 그거 부분, GM은 어쨌든 그건 맞아요. 지금 잘 안 돼요. GM이 전기차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닌데, 안 돼도 포드랑은 달라요. 포드는 좀 줄이고 막 위축돼 있잖아요. 근데 GM은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기차로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GM은. 그래서 인베스터 데이 후기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한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뼈아픈 얘기도 좀 있고요. LG전자, LG엔솔 실적, 또 바이오의약품, 이거 굉장히 긴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한번 설명해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종근당 바이오랑 ST팜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노공업 9월 대만 IT 매출 동향, 이제 로보택시가 내일 공개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벤트를 할 텐데,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간 내일 같아요. 그거 앞두고 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리오틴토가 아르카디움 리튬 인수했는데, 이게 이제 포스코홀딩스한테는 좀 긍정적이다. 포스코홀딩스도 작년에 한참 좋았다가 뭐 이 주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막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고점에 사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뭐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수권과 관련해서는 이게 포스코홀딩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긍정적인 내용인데, 한번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부터 설명해드리면, 미국은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이틀째. 정말 너무 부럽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대형주들이 또 강세 보였고, 뭐 그냥 계속 올라요. 허리케인 밀턴이 실제 왔습니다. 미국도 좀 걱정은 되는 게, 역대급 저게 폭풍이라고 하는, 태풍이죠. 태풍인데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지금 실제 왔어요. 영상도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요게 이제 국제 유가를 공급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유가 상승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재료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좀 실망감 때문에 유가는 어쨌든 오늘 좀 빠졌고요. 허리케인 밀턴으로 지금 플로리다 지역의 한 GDP가 3에서 5%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허리케인 와가지고 고용 보고서가 망가졌죠. 약간 이제 10월달 고용 보고서 11월에 발표되는데 이게 좀 영향을 일부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FOMC 이제 의사록 내용은 또 너무 늦게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지나치게 이제 약화될 위험이 있으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일단 금리는 낮추자. 근데 대신에 좀 천천히 낮추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다만 9월에 낮출 때는 이제 50pp 인하하자, 25 하자, 이게 팽팽했어요, 사실. 했는데 파웰이 좀 그 주도를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분위기를 주도해가지고 50 가자 이래서 또 대다수가 거기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11월 금리 동결 확률은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10년물 금리도 4%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금리는 다시 오르고 경제지표가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진 거지 뭐 금리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나빠서는 아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저런 조합에도 주가가 오르고 있다. 중국은 부양책이 실망했죠. 2조 위안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만 내년 거까지 당겨서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기대 못 미쳤어요. 2천억 이하밖에 안 돼요. 2조 이하인가 2천억 이하는 이게 급이 다르죠. 완전 실망해서 중국 증시가 전일 상해가 폭락을 했고요. 예. 그러나 아직은 다 나온 게 아니라 아마 트럼프든 뭐 해리스든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때 또 발표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관세 부과할 텐데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어쨌든 오늘은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브로드컴 좋았고요.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 TSMC 좀 올랐고 뭐 견조합니다. 미국은 뭐 나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최근 유가가 좀 변동성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매물이 이제 출회되면서 에너지주들은 조금 최근에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빠졌다. 특히 원전주인 컨스텔레이션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 맺고 그거 하는 거죠. 그 이제 3마일 원전 요거를 이제 그 다시 재가동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이 기업인데 오늘은 좀 급락했습니다. GM이 LG엔솔과 합작 얼티엄 브랜드 이제 버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브랜드였던 얼티엄 브랜드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얼티엄 배터리, 얼티엄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 이름도 얼티엄인데 요거를 버릴 거라고 합니다. 이제 명칭을 안 쓴다는 얘기죠. 아마 배터리는 그대로 쓰는 것 같고 그래서 LG엔솔과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에는 여기 보이시죠? 얼티엄 명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얼티엄 셀즈는 그대로 하긴 하는데 3공장은 일단 가동을 중단했죠. 더 안 하기로 2공장까지만 일단 하기로 했고 여기 특징은 이제 LFP 배터리를 또 GM이 자체적으로 중국 CATL 기술을 이용해서 일본의 TDK인가요? 거기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 줄지. 중국의 기술 쓰는 걸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기술을 활용한 LFP 배터리 요거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얼티엄 브랜드를 어쨌든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뭐냐면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랑 배터리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다 합쳐요. 그래서 배터리가 최적화돼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하나의 배터리 플랫폼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현대차도 지금 하고 있죠. 현대모비스가 이 GMP라는 플랫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제 비슷한 게 얼티엄 이제 플랫폼인데 그거 이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없애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현대차랑 협업하기로 했잖아요. 같이 동맹 맺고 같이 사업하자. 그러면은 현대차에 이 GMP 플랫폼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오늘 그 현대모비스가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는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뭐 현대 거 쓸지 모릅니다. 그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는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얼티엄이라는 브랜드를 버리는 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뭐 배터리 안 쓰겠다. 뭐 요거랑은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GM이 인베스터데이 후기가 있었는데 삼성증권의 장정훈 연구원님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좀 보수적이에요. LFP 배터리를 이제 GM이 한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중국 통해서 일본이 만드는 거니까 이건 좀 부정적이지 않냐. 그리고 파우치형에서 지금 각형과 LFP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GM은 파우치형만 썼거든요. 근데 각형과 LFP로 다변화라는 모습은 LG엔솔과 SK온에는 좀 부정적이죠, 당연히. 예, 부정적일 수 있죠, 충분히.
예. 왜냐하면 파우치형만 쓰던 회사가 갑자기 저렇게 바꾸면 매출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각형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거는 또 무조건 이렇게만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많은 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파우치형, 뭐 원통형, 각형, LFP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맞게 파우치형도 쓸 거고 각형도 쓸 거고 다 장단점이 뚜렷해요. 그래서 파우치형만 쓰던 회사가 갑자기 각형 쓴다고 하니까 LFP나 그럼 당연히 파우치형 공급하는 기업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회사들은 물론 뭐 파우치형만 만드는 회사도 있고 각형만 하는 뭐 원통형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 혼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 너무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는 없지 않냐. 근데 어쨌든 장정훈 연구원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메리츠증권의 노우현 연구원님은 반대로 좀 긍정적입니다. GM의 친환경차 전략은 뒤처져 있지만 변명 안 한다. 캐즘 때문에 전기차 안 팔린다. 그 변명 대신 그냥 하겠다. 우린 그냥 전공법으로 간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냥 전기차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저희 LG엔솔과 삼성과 파트너십 다 맺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또 소재도 이용을 하고 예. 그래서 한국과 같이 가요.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LFP를 중국 걸 좀 할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거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중국 거를 미국 입장에서 그게 쉬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어쨌든 LFP를 만약에 중국이 한다면 그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예. 어차피 LFP는 인정해야죠. 우리가 밀려요. 중국보단. 뭐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 후발주자니까. 다만 이제 GM이 적극적인 가운데 전기차 포기 안 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과 제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담아놨으니까 같은 걸 보고도 되게 다르죠. 해석들이. 예.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을 했고요.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에 하나인 WGBI에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FTSE라는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운영하는 아마 지수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수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년에 걸쳐서 500억에서 600억 달러 자금 유입이 될 것 같고 비중은 2.2%로 전체 26개의 국가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중에 9위 정도 하는 것 같고 추정 자금이 전체 추정 자금이 2.5조 달러. 네. 그러니까 한 3천조에서 5천조 정도의 돈이 이걸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2.2%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개국으로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죠. 국채 사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누군가 사면 가격이 오르죠. 수요 때문에. 국채값 오르면 뭐라 그랬죠? 채권 금리 떨어진다 그랬죠. 예.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럼 채권 금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줄어요. 금리 떨어지면 누가 좋아요? 채권 발행하는 국가, 국채니까. 기업도 좋죠. 국채가 떨어지면 회사채 금리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이야 뭐 내년 11월에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 당장은 뭐 영향 없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한 호재입니다. 사실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줍니다. 실제 과거 또 멕시코와 남아공도 국채지수 편입한 후에 금리가 급락했어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 환율은 환해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이걸 사겠지만 다시 그걸 달러로 바꾸는 해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면 우리나라 돈으로 사니까 달러 값은 떨어지고 원화 값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율은 떨어지죠. 환율 떨어지면 또 걱정하죠. 이것 때문에 또 수출기업 실적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부분 채권 자금은 해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환해지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채권은 이렇게 달러를 다시 이제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에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고 금리는 떨어뜨리니까 어쨌든 기업들한테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한테 불리하다는 평가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환율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뭐 과거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환율 떨어지면 뭐가 좋죠? 또 물가 안정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 국제지수 편입은 굉장히 호재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도는 아닌데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기대를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게 보도 보면
근데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 잘 돼서 뭐 정말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드리면 정말 삼성전자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단 안 좋았고 뭐 안 좋은 거야 다 아실 거고요. 삼성전자가 변화는 했어요. 이제 사과했죠. 삼성전자가 반성문 썼고 위기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됐고 이런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옛날에 분기 6천억 벌던 거랑 지금 9조 천억 버는 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주가가 그만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9조 벌면 뭐하냐 이 느낌이에요.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역사적 최저점 수준까지 지금 밸류에이션은 떨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바뀌려면 일단 HBM 통과돼야 되는데 그래서 더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 송명석 연구원님은 좀 원래 보수적으로 보셨죠 그동안. 근데 일단은 뭐 PC나 모바일 쪽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게 좀 핵심이었어요. HBM3 8단 요게 원래 9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연기됐고 삼성이 직접 언급했잖아요. 연기됐다고. 근데 이게 고객사가 어디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인증하죠. 여기 인력이 부족한. 근데 이게 원인이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죠. 이거 엔비디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삼성의 자체 저 반도체가 품질이 형편없어 가지고 안 되는 거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건 더 오래 걸리겠지만 저 문제면 결국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맞다면 뭐 너무 이것도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게 진짜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송명석 연구원님은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보고서에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저거라면 뭐 아마 인증 이번 달 안에 또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증만 되면 일단 주가는 당연히 좋아요. 아마 급반등을 할 겁니다. 다만 어쨌든 뭐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실패하면 이제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HBM 인증 여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승우 연구원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파운드리예요 여기는. 그래서 파운드리의 문제점을 꼽아주셨고 이것도 뼈아프죠. 2011년도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 매출이 128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때 TSMC가 얼마인 줄 아세요? 145억 달러. 별 차이 없죠. 13년 전에 삼성과 TSMC는 비슷한 출발 선상이 있었어요. 거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삼성은 172억 달러. 128억에서 13년이 지났는데 이거밖에 성장 못했고 연평균 2.5. TSMC는 무려 702억 달러 성장했습니다. 매출액이. 145가. 그죠?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뼈아픈 거죠. 한마디로 삼성의 비메모리 사업부는 역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물가나 이런 것도 계산해 보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무려 90조를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투자 효율성에도 계속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된 건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죠.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삼성 내부적으로 더 잘 알고 있겠죠. 그 전영현 대표가.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죠. HBM 파운드리. 근데 삼성은 미리 만들어 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데 익숙했어요. 그래서 공장 먼저 지어 놓고 기술이나 이런 거보다도 먼저 지어 놓고 규모의 경제로 자신이 또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비즈니스가 바뀌어 버렸어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가 잘못된지 인지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시간은 당장 걸리죠. 그러나 그거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좀 분발해서 잘 바꿔주면 또 반격의 기회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이 승부 걸려는 건 HBM4죠. 그 다음 단계인데 어차피 3E까지는 하이닉스에 밀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되고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게 아마 25년 하반기나 26년에 아마 출시될 것 같은데요. 그걸 목표로 역전을 하려고 하는 좀 계획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필요하고 삼성전자가 뭐가 잘못된지 명확하게 이제 알았고요. 뭐 저도 이제 명확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는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럼 차라리 그게 낫죠. 뭔가를 잘 알았다는 거. 불확실한 거보단. 그래서 결국 HBM 엔비디아 납품 요거는 4분기 한번 기대를 해보고 파운드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거는 최소 1년 정도는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년 상반기에 뭔가 바뀌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되고, 일단 올해까지는 파운드리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는 세계 2등이고 저걸 포기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젠지는 뭐 추적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실적이 안 좋았고 해운 운임비가 너무 높았죠. 그게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전 쪽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백색 가전 수요는 견고했어요. 이건 좋은데 나머지 사업부가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어떤 지표가 없으니까, 그렇죠. 공조기 사업, 웹 OS, 저 TV 보면 LG TV 딱 키면 요새 메뉴들 쫙 나오죠. 무슨 뭐 컴퓨터 윈도우처럼 막 이제 우리 요걸로 움직이죠. 뭐 스마트폰처럼.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원하는 메뉴 딱 들어가서 보고, 그죠? 옛날 TV랑 다르죠. 이제 거기에 광고 붙고, 그걸 웹 OS라고 하는데 이거 키우겠다 했지만 도대체 저걸로 얼마 벌고 명확하진 않은 거죠. 데이터가. 구독 과정. 근데 이런 이제 신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더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은 맞는데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삼성과 LG전자는 둘 다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문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거는 지금 보여주긴 아직은 어렵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게 다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은 주가 하락보다는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일단 정원석 연구원님이 3분기 실적 괜찮았다 상회했고, 북미 주력 고객사 GM의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좀 고전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공장 가동률은 좀 부진했고, GM이 인베스터데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통해서 공격 계속 유지해요. 우리는 전기차 포기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좋아요. GM한테. 그리고 얼티엠 브랜드는 폐기하고 파우치 각형, 이제 원통형 모두 도입하고 LFP까지 하는 쪽으로 가고, 아쉬운 거는 LFP 배터리는 중국 CATL부터 라이선스 얻은 일본 TDK가 하니까 한국이 이거 못 들어가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죠. 밸류는 좀 비싸죠. 뭐 LG엔솔 싸진 않아요. 그죠? 비싸지만 사실 LG엔솔은 싸다고 할 수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작년에도 비쌌고 주가 빠질 때도 비쌌고 오르면 오른다고 비싸요. 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너무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LG엔솔 그렇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면 그렇게 작년에도 막 주가 60만 원 갈 때 얼마나 비쌌습니까? 저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LG엔솔 단점은 비싼 것 같다. 작년에도. 근데 35만 원 와도 안 싸요. 그러니까 밸류로 플레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신에 그러기 때문에 너무 오를 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주가가 많이 어느 정도 조정받고 모멘텀이 살아나면 이제 가요. 밸류 무시하고 또 갑니다. 모멘텀이 중요하죠. 근데 그 모멘텀들이 나오죠. GM은 포기 안 하고 벤츠 공급 이제 계약 맺었고, 남은 건 이제 해리스가 되는 거죠. 해리스가 되면 모멘텀 또 받겠죠. 이런 것들인데, 근데 또 그게 반대로 가면 주가 급락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밸류로 볼 필요는 없다. 기술력, 그 다음에 세계 CATL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배터리 기업이고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이고, 이런 것들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너무 밸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러기에 너무 오를 때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형호 권민구 연구원님은 4분기와 25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지속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 전기차 배터리 수요 불확실성하다. 여전히 뭐 수요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계약 이번에 벤츠랑 하게 됐죠. 그 다음에 GM과 폭스바겐은 배터리 좀 바꾸길 원하는데 소재나, 근데 이게 약간의 좀 협상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닌가.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배터리 회사에 의존하면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배터리 소재 공급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근데 한때는 막 그랬잖아요. 폭스바겐, 포드도 직접 만들겠다 배터리.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고. 그때는 그게 또 무서웠죠. 지금 생각하면 만드나요? 못 만들어요. 배터리 지금 잘 만드는 기업도 지금 죽겠다 하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죠. 수익은 안 나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배터리.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깨졌겠죠. 전기차 수요까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다변화하는 건 약간의 좀 압박용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 기술력으로 이겨야죠. 그러니까 뭐 LG 거만 쓰게 만들든가 삼성, SK 그 회사들만의 뭔가 강점을 만들어서 야, 난 이것만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실적은 좀 기대 이상이었다. 보조금 수치도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좋은 실적은 어쨌든 나왔다. 다만 실적이 계속 좋아지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고 부담 생산은 하거든요. 촉이 넘겨요 GM한테. 근데 GM 전기차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재고 쌓이죠. 그럼 재고 조정 들어가면 실적 망가져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면 실적은 또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체크할 건 전기차 판매 그리고 저가 전기차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이걸 내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바이오의약품 생산 트렌드인데 꺾이지 않는 바이오의약품 약진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대. 이게 뭐냐면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한번 제가 이제 함께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 최근에 바이오 공부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근데 이렇게 기존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커지면 복제약이 나오죠. 그걸 바이오시밀러라 그러죠. 바이오시밀러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허가 끝나면 가격을 내립니다.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게 원제품인데 이게 바이오시밀러 복제약들 막 나오니까 가격을 27%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회사는 저 에브비의 저 신약 있죠 휴미라 저거에 만약에 100만 원이면 20만 원에 공급을 한 거예요. 효능은 똑같아요. 바이오시밀러 뭐냐면 효능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거 어떠시겠어요? 20만 원짜리 사시겠어요? 100만 원짜리 효능이 똑같은데 뭐 바이오시밀러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신약에서는 힘든데 바이오시밀러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후에 시판하는데 어쨌든 FDA에서는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는 효능이 이제 똑같은 그런 신약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2014년 17억 달러, 지금은 400억 달러, 30년엔 960억 달러. 다양한 이제 신약이 다 특허가 끝나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MO는 이제 삼성바이오가 유명하죠. 위탁 생산, 한마디로 반도체 TSMC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화장품의 ODM과 좀 비슷하다. 다만 인증을 받아야 돼요. GMP. 이 생산 시설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죠. 그 생산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 있고 이런 게 돼 있는지 검증은 받아야 됩니다. 시장은 바이오의약품이 커지면 당연히 약을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직접 약을 생산하기보다는 이렇게 맡겨요. 마치 그 TSMC에 맡기는 것처럼.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마찬가지죠. 바이오시밀러가 많아지면 또 이걸 누군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회사인데 CDMO 직접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수의 신약이 또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만료가 되니까 특허가. 그래서 제약사가 모든 바이오시밀러 생산까지 담당하게 되면 어쨌든 비용 측면에선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투하자본 대비 수익성이 신약에 비해 좀 낮다. 낮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생산까지 하면 효율적이지는 이제 못하다. 그래서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근데 셀트리온 좀 특수하죠. 셀트리온 자기가 직접 다 해요. 본인들 물량을 직접 다 만듭니다. 내재가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도 오픈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점이고, 미국 정부 정책도 호재죠.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하하자. 그래서 약값 가격 좀 깎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2년 미국 내 출시된 39개 신약 중에 23개가 바이오의약품이니까 저 바이오의약품이 많이 나오면 일단 이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바이오시밀러랑 CDMO가 같이 좋아지겠구나. 언젠간 특허가 풀리니까. 생물보안법 많이 말씀드렸죠. 중국과 거래하지 마라.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이고 세계 1위가 스위스 론자고 삼성이 4위고 중국의 우시가 12.1로 2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79%가 중국 기반 CDMO 및 CMO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중국 업체의 완전한 배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보안법 규제로 인해 파트너 변경 작업은 최대 8년 정도. 보니까 중국과 지금 미국 기업들이 거래를 해요. 이거를 바꾸지는 않아요. 그대로 거래합니다. 기존 계약은. 근데 신규 계약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 스위스, 독일, 일본 여기 뭐 빠져있지만 인도도 수혜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글로벌 업체 외에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SK팜테코, 롯데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한국이 그 공백을 메꿀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이제 글로벌 5개 사이트를 CDMO 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동아소시홀딩스는 ST젠바이오가 요걸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라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요게 송도에 9,000리터 규모의 항체 바이오 생산 설비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는 이제 자회사죠. SK팜테코가 이제 합성의약품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공급망을 이제 완성을 했고 요 회사가 이제 미국 기업을 또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SK팜테코도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적어주셨고 그 중에 일단 한 2개만 꼽아봤는데 일단 종근당 바이오는 여러분도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 한번 공시는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원료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의 원료, 그 다음에 저런 생산 설비 인증 그걸 좀 받아서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을 일단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면역 억제제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고 영국 회사죠 GSK 여기랑 협력해서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산오피 자회사가 생산량이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사죠. 탄소 배출 이슈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고 있나 봐요. 그럼 당연히 종근당 바이오가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생제가 이제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포타시움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계 항생제 항생 효과를 저해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유산균 같은 거죠. 이 미생물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그 다음에 DMCT는 이제 항생제의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카보세 요거는 인슐린 부족에 의한 일형 단료 과정이 2형 있죠 2형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그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부족에 의한 것보다 후천적으로 발병되는 2형 당뇨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이제 중간체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의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항생제를 만드는 이제 원료의약품이죠.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요런 이제 미생물 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 생산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료와 완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근당 건강이 그 락토핏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건강기능식품. 요거 준공하면서 이제 OEM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계약은 종료됐지만 워낙 종근당 요 바이오가 잘 만들다 보니까 종근당 건강에서 계속 요청을 하나 봐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여러 가지 질환을 이제 유발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주는 그 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CDMO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는 이제 생산 설비 확충도 하고 있고 비피도와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만드는 기업들이 CDMO 이제 이거를 맡기는 거죠. 이거 좀 만들어줘. 그럼 이제 종근당 바이오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고 톡신 품목공학 통해서 본격적인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 상반기 흑자전 성공했고요. 그래서 뭐 주가 한번 확 올랐다가 좀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ST팜은 KB증권의 한유건, 김선봉, 전소희 연구원님이 국내 대표 올리고 핵산 치료제 CDM 우리 뭐 공부 진짜 많이 해봤죠. ST팜은 제가 워낙 많이 소개해드려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RNA 치료제의 원재료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체화해서 잘 만들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위 정도의 생산량인데 26년 되면 세계 1위 돼요. 만약에 증설이 끝나면. 그리고 RNA 치료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입니다. 이거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예, 아무나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소수업체가 과점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유전 질환 있죠. 난치성. 이거 대상이 많았어요. RNA 치료제가. 근데 만성 질환까지 늘어나요. 그럼 만성 질환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규모도 이렇게 커질 것 같고 올리고 CDMO 시장은 2030년 4.6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 GSK 이런 데도 이제 RNA 치료제 적용 위해서 파트너십 체결을 좀 했고 개발 제휴 진행하고 있고요. ST팜은 이제 올해 8월 요거 이제 한번 공시가 나왔던 거죠. 누군지 몰라요. 근데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기대하는 제품인데 여기에 상호파형 올리고 헥산 치료제를 공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예, 노바티스의 렉비오란 제품에 그리고 RNA 기반 치료제 대량 생산 위해서 이제 저도 이게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알아볼 생각인데요. 예. 근데 어차피 또 함께 배우기도 해야 돼서 ST팜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다이머 블락스란 이제 생산 방식이 이걸 이용하면 수율이 올라가고 시간 단축하고 품질도 좋아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증설해서 2배 이상 능력을 보유하면 이제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CDMO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뭐 가지면서 추적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리노공업은 이제 요새 안 좋죠. 예, 삼성전자 주가 안 좋으니까. 근데 다시 주가가 좀 원위치로 왔지만 리노공업은 이제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샘플 반도체를 많이 만들거든요. 개발할 때 그걸 테스트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독보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노핀이라는 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료 한번 만들어서 한국의 특산품이라는 그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 리노핀이란 이름이 이제 리노공업이 만드는 포고핀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고 월드 클래스 소부장 기업입니다.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이 부진해도 실적 방어력이 높은 것으로 일단 평가받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도 업황 안 좋았는데도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AI 기능 탑재된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니까 당연히 더 이런 칩 그 테스트 소켓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또 스마트폰 내 AI 기능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노공은 중장기적으로 뭐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보고 기회 구간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에 대만 IT 매출 동향 나왔는데 폭스콘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죠. 이 수요가 시장 기대보다 좋다. 그래서 멕시코에 새로운 생산 시설 설립 중이고 TSMC는 아이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AI 서버 수요 특히 인텔 걸 이번에 수주하게 되면서 실적도 좋았고 시장 기대 일치하는 4분기 이제 예측치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윈이라는 이게 아마 서버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이게 매출이 보시면 119%나 급증했어요. 근데 나냐는 전 세계 4등에서 5등 정도 하는 D램 회사예요. 대만에 있는. 이 회사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회사들 주가 안 좋은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전통 D램은 중국발 수요 때문에 안 좋고 수요드나 중국 업체는 또 공급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냐 같은 기업들한테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은 좀 부진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거나 엔비디아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로보택시 데이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차를 24시간 타진 않으니까 가만히 주차장에 놓고 있다가 누가 호출을 해요. 그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사용되지 않는 80, 90%의 시간, 유효시간 동안 택시로 다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연간 3만 달러를 벌 수가 있대요. 소유자 1인. 연간 3만 달러면 3,600만 원. 아니 1년만 해도 3,600만 원 뽑으면 여러분 같은 이 차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죠. 근데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연간 예상 수익 3만 달러 이하 저가 전기.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3만 달러 이하인데 이런 기능이 제공된다. 그럼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죠?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2030년에 2천만 대 팔겠다라는 게 그 테슬라의 목표였고, 그리고 5년이 지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이벤트는 그 5년 전에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면 이제는 진짜 보여주는 거죠. 예. 종합적인 기술 성과와 앞으로의 청사진을.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차세대 모델 출시 계획도 좀 발표되면 좋죠. 저가 전기차. FSD 이제 새로운 버전. 요게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고, 하드웨어 5도 하드웨어 4보다 5가 10배 이상 높은 해상도의 11개 카메라 데이터를 가지고 막 연산을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1조 뭐죠? 예. 1초에 1조 번일 거예요. 아마 TOPS가 연산 1초에 1조 번. 예. 그 정도의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HL 만도와 현대 오토웨버를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HL 만도는 실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는 납품 기업은 아니지만 현대차가 자율주행 하려면 이 회사가 만드는 모빌진이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리츠의 장재용 연구원님이 리오틴토라는 글로벌 광물업체가 아르카디움 리튬을 인수했어요. 9조 원 주고. 이게 알켐과 리벤트가 합병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요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이제 그 염수 리튬 프로젝트를 이제 완공을 해서 26년에 이제 완공하고 그때부터 생산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톤 정도, 3, 4단계 추가 생산 능력도 좀 확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2년 내에는 9.3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경쟁사들이 저런 가격에 인수가 되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부자 매수 좀 말씀드릴게요. BH 많이 빠졌죠. 애플 아이폰 우려 때문에. 근데 여기 이경환 회장이 3억 정도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하나도 여기 조병남 전무가 한 1억 1,300만 원어치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뭐 꾸준하게 내부자들 매수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안 되니까 주가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매수를 하고 있다. 그 윈스는 뭐냐면 이제 보안회사예요. 이것도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게 여기 대표이사가 꾸준하게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단순 취득입니다. 1%를 추가로 취득했어요. 12,000원대에서. 한솔케미칼은 이제 페데레이티드 에르메스 영국 법인인데 자산 규모가 73조 원 정도 되는 운용사고요. 여기서 지분을 0.31% 정도 추가로 지분 취득을 했다. 매수가는 아마 13만 원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린푸드는 VIP 자산운용 아시죠? 최준철 대표가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1.04%를 추가로 취득해서 지분율이 12%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기업은 그 자산운용사가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 중에 LG엔솔 요거는 그때 말씀드렸죠. 벤츠에 공급하는 거고, 탑 머티리얼즈는 LFP 양극재 사업 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구축한대요. 이 회사가 LFP 양극재도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원래는 장비 회사인데. 그래서 그거 성과가 날짜 한번 보시고, 요거는 옛날에 STX 중공업이죠. 근데 현대 마린 엔진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토지나 건물 매각해서 돈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마린 엔진 입장에선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대금은 한 7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과 완전히 동떨어진, 우리나라는 그냥 갇혀있는 지금 상황이 됐고 부진함 그 자체고요. 코스닥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역시 뭐 삼성전자는 좀 팔았던 걸로 좀 보이고요. 반면에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전체적으로는 좀 매수는 했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항공주가 TA항공 요거 아마 공개 매수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했고 요새 공개 매수들이 좀 많죠. TA항공도 대명 쏘는가요? 아마 거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권 분쟁 맞아요.
예, 여기 보면 경영권 분쟁 가능성.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려한 뭐 다음 타겟 아니냐, 뭐 공개 매수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한 우리가 한번 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돈들이 오늘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 보도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도가 좀 있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오늘 펩트론 일라이릴리 공급 이슈가 있었죠 그때. 오늘 오랜만에 조선주 좋았어요.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네이버도 부진하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3%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좋았고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오늘 유독 더 좋았던 모습이고, 굴삭기 쪽 약간 괜찮았고요. 자동차 쪽은 만도랑 현대모비스가 이제 각각 좀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도 일부 올라갔고요. 편의점 회사들 주가 반등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은행주, 임플란트 일부 올랐고요. 반도체는 하이닉스만 좋고요. 뭐 삼성전자 정말 너무 심할 정도의 주가 하락이 뭐 끝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 인정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굴욕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게 좀 뭔가 반전의 계기가 좀 빨리 생겼으면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SK 이노베이션만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좀 빠진 쪽은 이제 유가 관련주랑 해운주, 로봇주 좀 빠졌고요. 게임주가 오늘은 NC소프트가 지난주에 좋았죠. 근데 지난 화요일날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급나가는 모습이 나왔고, 방산주 최근에 좋았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이제 뭐 K시텍은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오늘 일부 코미코, AP 시스템 이런 쪽은 좀 주가, 또 이오테크닉스도 약간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 기업마다 좀 차별화되는 모습 나왔고, 풍력주도 좀 안 좋았고요. 종합상사, 우주항공, 오랜만에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좋은데 오늘은 컨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흐름입니다. 한국은 정말 지금 주도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고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삼성, LG엔소 이 두 개가 못 가니 증시가 오르기가 어렵죠. 그나마 하이닉스가 5%나 올라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반도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삼성의 문제. HBM 이렇게 늦어지면요, 늦게 들어가면 하이닉스의 위치는 더 공고해져요.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이제 못 올라가는. 그러니까 둘을 같이 보진 않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네이버, 신한지주 좋았고요. 오늘 현대중공업, KTNG가 무려 12%. 계속 뭐 밸류업 기대 있는데 오늘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12%나 오를 정도의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밸류업 기대감 있는 기업인데 오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너무 오르면 또 쫓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공기업이고 하니까 뭐 꾸준하게 배당 받는다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이 좋았고요. 반면 오늘 NC가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2차전지가 안 좋았습니다. 대신에 바이오는 좋았고요. 리가캠,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실리콘투는 조금 빠졌습니다. 파마리서치 견조하고요. 펩트론 뭐 오늘 급등했습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급등했고, 오랜만에 VT가 오늘 11% 급등했습니다. 그리고는 없네요. 오늘 파두가 저번에 뭐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오랜만에 10%. 그러나 오늘 CNC인터 같은 일부 화장품,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덕산네오록스, OLED, WCP, 2차전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A항공이나 영풍이나 KTNG가 오늘 좋았죠. 좋았고 아까 말씀 한번 드렸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코스닥은 일단 영풍 종물이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YC가 좀 빠졌고 이오도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로봇주 빠졌고요. 반면 오늘
대명 아까 그 TA 항공 이제 인수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펩트론, VT, 예, 리가켄 바이오 여기도 오늘 공식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태성, 네, 덕산 테코피아, 테크잉 정도의 기업들이 오늘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다 해드렸고요. 우리나라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 방법이 없네요. 증시가 오르려면 전자의 반등이 좀 반드시 필요하긴 하다. 예, 그게 좀 못 나온다면 시장은 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HBM 빨리 통과해야죠. 어쨌든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코스닥이 그래서 오히려 더 견조하긴 해요. 최근에 바이오가 버텨주고 2차원지도 바닥을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증시는 나쁠 건 없지만 오늘도 안타까운 건 못 간다 증시가. 이게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루 쉬고 다시 열었는데 한국은 이래나 저래나 정말 왕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좋아질까요? 예, 금투세도 아직 결론도 안 나 있고, 예, 모든 게 좀 이번 4분기에는 늦어도 10월에는 금투세든 삼성전자, 엔비디아 승인이건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좀 잘 돼서 우상향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어쨌든 이제 내일이면 마감하는데 내일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